출하 줄거리. 병대승의 요절 후 명종이 불러들인 이의민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은 쌍도자라 불릴 만큼 몰입에 들이었다. 이에 최충원이 아우 최충수와 손을 잡고 일시에 이의민 일파를 제거하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며 봉사 10조를 올린다. 그러나 정치적 한계를 느낀 최충원은 명종을 폐립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자 한다. 콩과 콩깍지. 차가운 비가 내리는 서기 1197년 9월 24날. 인종임금의 다섯째 아들이고 폐위된 명종임금의 막내 아우인 평양공 미는 이날 인시초에 대관전에서 고려 제20대 왕이 되었다. 이분이 신종임금이다. 향년 나이 54세. 나이든 왕이다. 왕비는 훗날 선정태후가 된 신종의 비 김씨로서 종실인 강릉공 온의 막내 따님이다. 갑작스럽게 궁으로 들어온 평양공 미는 그를 인도하는 최충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모든 가솔들이 걱정할 것이오. 부디 나의 생사만이라도 전해주시오. 최충원이 대답했다. 그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 황후마마와 내분 마마께서는 여러 명의 하인과 궁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 그랬군요. 참으로 고마운 처사요. 어서 내전으로 드시지요.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든 신앙은 곧 내전으로 향했다. 낯설지는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 곳곳에서 신앙을 맞이해야 할 내간이며 궁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전왕이 창락궁에 유폐된 후 내간과 궁녀들은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인지 내전은 무덤 속처럼 괴괴했다. 통로를 지나 내전으로 들어가자 조바심치며 기다리던 식솔들이 깜짝 놀라 반긴다. 그들 모두 불안스럽게 앉아있다가 신앙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등극의식은 무사히 끝마쳤습니까? 왕비 김씨의 말이 조심스러웠다. 신앙 역시 긴장을 풀지 않은 낯으로 답했다. 저들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일지 모르나 나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처럼 어안이 벙벙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마마, 비록 힘있는 자들에 의해 보위에 올랐다지만 그래도 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한시바삐 군왕으로서의 채무를 잊기십시오. 옳은 말씀이요. 왕비 김씨는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주었다. 너희들도 잘 들어라. 사가에 있을 때는 어미에게 어미라 하고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 불렀다만 궁에 들어온 이상 이젠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군신간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러한 예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겨우 10살인 막내 아들 서가 동그랗게 눈을 뜨며 물었다. 김씨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젠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마마라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야? 예, 어마마마. 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김씨를 향해 어마마마라고 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종의 노안에도 미소가 피어올랐다. 왕비 김씨가 물었다. 마마,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찌 알겠소?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으로선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마께서는 최충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옵니까? 모릅니다. 누구인지. 그가 이의민을 죽이기 전까지는 최충원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그를 본 것은 궁 안에서 잔치를 열어 공신의 자기를 내렸을 때였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최충원이 예전에 집권했던 다른 무신들과 다르기를 바랄 밖에요. 그렇습니다. 신첩도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마, 전왕마마는 무사할까요? 지금 창락궁에 계시다 들었습니다. 무사하길 바라야지요. 궁 안에 떠도는 얘기는 최충원은 정중부나 이의방 또는 이의민과는 달리 학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왕비 김씨는 길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소문처럼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쇠왕비 김씨의 바람처럼 최충원은 예전의 집권자들과는 달랐다. 어느 누가 보아도 매사가 분명하고 공명정대했다. 조정에 자신의 촉수를 심어놓으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또한 정사에 참여한 인물 중에 단연 문신들이 많았다. 이것만 보아도 최충원이 중용지도를 아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 나라 고려는 신왕이 등극하면 그 내용을 금나라 황제에게 알려야 한다. 물론 순리적인 계승일 경우다. 그러나 다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실랑 평장사 조영인이 의견을 내놓았다. 전학마마께서 보위에 올랐을 때에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사신으로 간 유흥규는 전항과 신항의 표문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항의 양의표와 신항의 청명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이 의견이 아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항의 양의표는 그 이전처럼 병이 위중하여 나랏일을 보살필 수 없으며 유명을 조차 왕제에게 보위를 선양한다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참지정사 최당이 지적하고 나섰다. 청명표에는 반드시 신왕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나라 태조는 그 함자에 화알민이 들어있으니 결코 이 이름자를 쓸 수 없습니다. 신왕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깁니까?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마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리 해야지요. 헌데 무슨 이름이 좋겠소? 신의 생각으로는 최당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밝은 탁자면 가을 듯 싶사옵니다. 밝을 탁, 그러하옵니다. 날일변에 뛰어날 탁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종의 표정이 흠칫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곁에 있는 대신이 그 이유를 묻자 신종은 이렇게 답했다. 꿈이란 가끔은 맞는 모양입니다. 과인이 보위에 오르기 사흘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누런 황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내 꿈길을 찾아왔는데 아주 높다란 관을 쓰고 있었어요. 당시 나는 그 노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었지요. 그러자 노인은 나의 이름을 묻더니 다짜고짜 천탁으로 이름을 고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포 노인은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나 왜 이름을 고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래도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자 그럼 최 씨가 너의 성을 고칠 게다 하고 노인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꿈속의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내리신 인군이라고 신하들은 치하했다. 이렇게 하여 양의표와 청명표가 완성되자 고공원해랑으로 있는 조통이 사신으로 떠나게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와 있었다. 최충원은 저 멀리 송악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에게 내린 공신이라는 호칭. 이것은 이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형인 최충원도 마찬가지였다. 최충원이 거느리는 첩 가운데 자운선이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금방 속이 비칠 것처럼 투명하여 마치 양젖을 비벼놓은 듯한 피부라는 뜻으로 양지옥이라 하였다. 이 여인은 원래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의 여인이었다. 이의민의 세도를 얻고 지영이 거들먹거릴 때의 일이다. 언젠가 삭방도의 국경지대 근방을 지날 때였다. 용모절색인 처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지영의 눈이 번쩍 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 집에 잠시 들르자.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자 처녀가 문을 열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지영은 한동안 어리 빠진 얼굴로 바라보았다. 삼단같이 치렁한 머리에 눈을 이긴 듯한 살결. 타는 듯한 붉은 입술은 보면 볼수록 자신의 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다. 그녀가 자운선이었다. 급히 저녁상이 준비되었다.
술이 나오고 그녀는 사내의 여흥에 불을 지르며 춤을 추었다. 이러한 자운선의 매력에 흠빛 빠진 지영은 도성으로 돌아올 때 동행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 무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한 다음 이지영은 자운선을 불러내 춤을 추게 했다. 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자운선의 모습에 최충원은 혼백이 달아날 지경이었다. 세상에 저렇듯 요염한 여인이 있을까? 저런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나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알기에 실소를 깨물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의민의 도당을 내치고 자운선을 불러내 최충원은 이렇게 물었었다. 나를 알겠느냐? 자운선이 답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장군. 첩은 장군에게 넘어온 전리품이 아니옵니까? 그 여인이 한 말, 전리품이라는 그 말을 최충수도 똑똑히 들었었다. 전리품이라, 전리품. 다시 한번 나직이 중얼거리고 나서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도성으로 향하면서 또다시 생각했다. 하잘것없는 동부녹사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얻은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을 하나 더 얻고 싶다. 그는 곧장 궁으로 들어가 독대를 청했다. 내간의 긴 혓바람이 꼬리를 끌었다. 전하, 응양군 대장군 최충수 공께서 아련을 청하셨사옵니다. 매셔라. 신종은 말을 그렇게 했지만 내심 불안했다. 즉위 초부터 최충원과는 달리 최충수는 대면을 할 때마다 몸이 오싹거리는 한기를 느꼈다. 이것은 달갑지 않은 기운이었다. 좌정한 최충수는 느닷없이 송악산의 풍수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송악산은 본래 민둥산이었사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 세상에서는 동산이라 하였사온데 그 산에 소나무를 심어 푸르게 한 탓에 송악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하등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최충수는 목에 힘을 주었다. 그의 말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맨숭맨숭한 산에 나무를 심어 왕업을 이루듯이 소장도 한 그루 나무를 심고자 이렇듯 등청하였사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신종은 상대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을 했다. 전하, 사실은 신에게 소청이 있사옵니다. 소청이라니요. 그럼 들어드려야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최 장군의 청인데 어찌 아니 들어주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소신에게 여식이 하나 있사옵니다. 신종 임금은 잠깐 생각했다. 최충수 저자에게 딸이 있는데 문벌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진 모양인데 아무래도 임금인 자신이 나서서 중매 서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었다. 영애는 지금 몇 살이나 됐습니까? 방년 19입니다. 출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헌데 청이란 게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제 딸년에 관한 일입니다. 어디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있으십니까? 있긴 있사옵니다.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굽니까? 최충수는 똑바로 신종 임금을 바라보았다. 바로 원자마마십니다. 누구라고요? 원자마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종 임금은 명치 끝이 탁 막혔다. 눈앞에 일어나는 반딧불 같은 현기증에 혼란을 일으켰다. 전하,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최충수가 부복했다. 그의 등짝이 거북이 요괴의 각피처럼 느껴져 오싹 몸을 떨었다. 신종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최 장군, 예, 마마. 장군도 알고 있을 것이오. 원자에게는 이미 비가 있어요. 과인이 잠저에 있을 때 맞아들인 종실 창화백의 따님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하, 못할 바도 없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만인지상의 높은 부자에 있으십니다. 무엇이건 전하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그까진 며느리 바꾸는 일이야 대수겠습니까?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채충수는 백낙 같은 표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신은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라 보옵니다. 그것이 사가와 왕가의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전하, 만에 하나 신의 청이 잘못이라면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신은 전하께 올린 청이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반드시 간합될 것으로 신은 믿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많은 뜻이 함축된 협박이었다. 채충수는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더니 관복자락을 훌훌 털고 나가버렸다. 양이마마는 큰 시름에 빠졌다. 채충수의 청을 거절하면 당장 우환이 닥친다. 그렇다고 그의 청을 들어주기에는 희생이 따랐다. 당년 17세의 원자비는 부덕이 높아 양이마마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아무런 허물이 없는 원자비를 어떻게 쫓아낸단 말인가. 이것은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숨을 쏟아냈다. 며칠이 지났다. 채충수는 다시 내전으로 들어와 궁녀를 향해 큰소리로 물었다. 원자비가 아직도 궁 안에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양이마마께 아뢰어라. 상장군 채충수가 다녀갔노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옵니까? 그러면 아실 것이다. 궁녀는 양이마마를 찾아가 그렇게 말했다. 신종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태자비를 사가로 보내야겠습니다. 폐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세요. 왕비는 기가 막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하오나 전하, 채충수의 여식을 원자비로 맞아들이면 다시는 며느리가 궁에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 결국 태자비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태자비가 궁을 나가던 날 왕비 김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다. 상궁이며 나이는 물론 원자도 목 놓아 울었다. 그러나 채충수만은 바쁜 걸음으로 내전을 들락거렸다. 마침내 가래이를 잡고 솜씨 좋은 장인을 수소문하여 신부의 혼수품 준비를 서둘렀다. 며칠 후 채충원이 양원서에서 가져온 향기로운 술을 하인에게 들려 동생 집을 찾아왔다. 술상을 마주하고 몇 잔의 술을 나눈 다음 채충원은 말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 딸을 태자비로 삼고자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채충수는 들었던 잔을 다시 상위에 올려놓고 답했다. 그렇습니다, 형님.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내게 의논을 했어야지 않느냐. 사실은 형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반대할 일을 왜 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집안에 이로울 것 같아 그리하였습니다. 이롭다. 무엇이 이롭다는 것이냐. 형님, 저 역시 형님 못지않게 채시문중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채충원이 술잔을 들어 가볍게 입안을 적시고 내려놓았다. 그의 말이 무거웠다. 우리의 새가 주종에서 크다고는 하나 우리 집안에 근원을 놓고 본다면 한미하기 이를 데 없다. 형님, 그래서 제가 나선 게 아닙니까? 우선 내 말을 들어라.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새를 규합하여야 한다. 또한 세상의 인심도 우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 일을 하자면 몇 가지는 포기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 중에 하나를 내가 이번에 건드렸다. 그것을 모르겠느냐? 형님, 좀 더 들어라. 만약에 말이다. 너의 딸이 태자비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겠느냐?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느냐? 아니면 너의 뒤통수에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형님, 세상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요는 어떻게 실리를 취하느냐가 문제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입방정을 떠는 것은 상관 않기로 했습니다. 너는 전절이라는 말을 잊었느냐?
앞수레가 뒤집어지는 것은 뒷수레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한 것이야.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 이방이 제 딸을 태자비로 넣은 후 어찌 됐느냐. 과욕을 부리는 것은 결국 집안을 멸문으로 몰아갈 뿐이다. 어쨌거나 이번 혼사는 아니 된다. 채충수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수긍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제야 채충원은 마음을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하루가 지나자 채충수는 후회했다. 모름지기 사내가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혼사는 사실상 매듭이 진 상태다. 태자비도 궁에서 나갔고 양이 마마도 허락을 하신 상태다. 혼인만 성사되면 다음 보위에 오르는 태자의 장인이 된다. 이것은 형을 능가하는 호재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둔다. 참으로 자신이 경솔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시 장인들을 불러 혼수 준비를 서둘렀다. 소문을 듣고 70 노파인 그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작은 아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대뜸 꾸짖었다. 너는 어찌 매사를 그릇되게 생각하느냐. 뭘 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는 그 형이 대신한다. 얼마 전에 너는 형과 약조를 했다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노부인은 장인들이 일을 하는 곳을 찾아가 불호령을 내렸다. 어서 내 놈들은 돌아가라. 일손을 놓고 돌아가라는데 뭘 하고 있느냐. 혼수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채충수와 노마님을 번갈아 보았다. 채충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지금 궁 안에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에요. 지금 와서 혼례를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당치 않은 소리. 지금이라도 중지한다면 양이마마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른다. 이번 혼사는 안 된다. 어서 중지해라. 도대체 늙은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어서 가세요.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채충수가 어서 나가라고 어머니를 잡아 끄는 바람에 중심을 잃은 노인은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채충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것 보세요. 괜한 일에 나서니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할 거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연로한 노인네가 하인들 등에 업혀오자 채충원의 눈에 불이 번뜩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이 세상에서 불효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감히 어머니를 욕보여. 그러니 나를 제형으로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말로서 타이를 수 없으니 내일 아침 광화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그 딸의 혼행길을 막아 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 말을 채충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역시 집안에서 기르는 가당들을 불러 모아 결연히 말했다. 형님이 나의 뜻을 꺾으려고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으고 있다. 내일 아침 혼행길을 떠나기 전에 그것들부터 말끔히 쓸어버려야겠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채충원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듣고 채충원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동생 충수가 제 딸을 태자비로 드리는 것은 보위를 찬탈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 가당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평소엔 그렇게 침착한 채충원이었지만 형제간의 일에 얽히다 보니 무척 당황해했다. 문객 한 사람이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할 바 없습니다. 박시랑을 불러 의논하십시오. 박시랑이란 채충원 형제의 생질 박진재다. 그는 지난 신종 임금을 옹립시킨 공이 있어 공신의 작고와 형부시랑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채충원의 당인인 김약진과 노석승의 전가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채충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두 분은 저의 외숙입니다. 어느 분이 가깝고 멀다 할 수 없을 만큼 친분이 돈독한 사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함이 이 한 번에 달렸으니 작은 외숙을 도와 역적이 되느니 큰 외숙을 따라 순리를 따르겠습니다. 더구나 대의를 위해서는 고륙과 사사로운 정을 끊는 법이니 마땅히 돕겠습니다. 너의 말을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들은 밤이 늦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행동을 개시했다. 이날 밤 채충원이 거느리는 군병은 1천여 명이었다. 이 인원이 개경의 밤거리를 누비다가 성문에 이르렀다. 나는 상장군 채충원이다. 굳게 닫힌 대문 안의 수문장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갑작스런 병마의 이동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장군 채충수가 내일 새벽에 난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사직을 지키고자 이곳에 이르렀으니 빨리 전하께 이런 사실을 알려라. 이 일은 급히 내전으로 알렸고 신종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곧 문을 열게 하여 채충원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들었다. 억지로 허락한 태자의 혼사가 다행히 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고무되었던지 신종은 오랜만에 활기에 차 있었다. 금군을 소집하라. 금군이 달려오고 무기고에서 병기를 풀어 나누어 주었다.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다. 소식은 각 군하에 전달되어 장군들이 휘하 병력을 이끌고 속속 들어왔다. 소식을 들은 채충수는 대경실색했다. 우리가 용기는 있지만 중가 부적이니 어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쯤에서 손을 터는 게 현명하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받들고 궁에 들어가 형님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각기 안전한 길을 찾도록 해라. 장군 오숙비란 자가 소리쳤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니. 우리가 공을 따르는 것은 공이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장기를 놓겠다는 것은 항복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저희들을 멸족시키는 행동입니다. 청하건대 한번 싸워 승패를 겨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오숙비의 말에 찬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 역시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한번 줄을 잘 서서 칼을 휘두르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채충수 역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좋소. 그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채충수는 1천여 명을 이끌고 광화문으로 나아갔다. 당시 광군들은 광화문을 떠나 채충수의 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중간쯤 되는 지점에 흥국사라는 절이 있었다. 양쪽 군대는 이 흥국사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이내 양쪽의 선봉들은 도금을 휘두르며 격전을 벌였다. 워낙 수적인 열세인 탓에 채충수가 이끄는 군대는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다. 그들은 밀리기 시작하자 흥국사 안으로 들어갔다. 관병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막기 위해 절에 있는 문짝을 뜯어 방어벽을 칠 정도였다. 날이 밝았다. 채충수는 오숙비 등의 몇 사람과 개경을 벗어나 지금의 파주 금강사로 숨어들었다. 이 절의 주지가 후한을 생각하여 어린 사미를 개경으로 보내 알렸다. 채충원의 명을 받은 장수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채충수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있었다. 그는 대뜸 채충수를 잡아 목을 베어버렸다. 반노. 봄이 깨어나고 있었다. 한겨울 추위에 갇혀있던 봄 기운이 들과 산에 기웃거리면서 천지는 온통 푸른빛으로 갈아입었다.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보리밭과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여간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햇볕이 여물게 비치는 상기슭 양지 바른 곳에서 이마를 질끈 백포로 동요맨 사내 여섯이 모였다. 주위에는 도끼며 낫, 톱 등이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이 사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건강미가 넘쳤지만 한결같이 신분이 천해 보였다. 고장 마포잠방이나 적삼을 입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종놈들로 짐작할 수 있었다.
참으로 죽는 것은 억울한 것이요. 암몬. 소삼이가 맞장구 쳤다. 그는 다시 얼마 전에 있었던 채충원 형제의 암투를 입에 담았다. 그 채충수인가 하는 놈을 잡으러 금강사라는 절을 덮쳤는데 채충수는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있더라네. 그냥 포박하여 데려오면 될 일인데 잡으러 간 장수가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린 모양이야. 동생의 목을 보고 채충원이 그랬다는구만. 이 사람아, 자네는 동생도 없는가 하고 말이야. 니미럴, 난리라도 일으키고 죽었으니 원이라도 없을 것이요. 암먼. 소삼이가 다시 맞장구 쳤다. 6명의 사내. 이들은 개경에서 큰소리깨나 내는 집안의 종놈들이었다. 채충원 집의 산호인 만적을 비롯해 미조이, 연복, 성복, 효삼, 소삼 등이었다. 해가 중천에 높이 떴는데도 일할 생각을 않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동료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었다. 죽은 놈의 이름은 칠구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칠구는 직장벼슬에 있는 채모라는 집의 산호였다. 나이는 24수로 덩치 좋고 얼굴 또한 수려했다. 본래 종놈이 아니었고 나라의 죄를 얻어 관노로 떨어진 것을 최직장이 산호로 빼돌렸다. 너는 아무래도 동반의 씨인가 보다. 칼든 자들이 설치지 않았으면 진즉 한 자리 꿰차고 앉았을 것이다만. 다른 집에서 일하는 종놈들은 그를 만날 때는 늘 이런 말을 할 만큼 용모가 준수했다. 과묵한 성격에 시키는 일 외에도 최직장의 입맛을 알아 한 걸음 앞서 처리했다. 그렇게 7회가 지나 최직장은 칠구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나를 위해 애쓴 것을 안다. 별말씀 다 하십니다, 나으리. 해서 너의 나이도 꽉 차 총각 귀신이 되지 않으려면 빨리 짝을 지어 주었으면 한다만 그래 마음에 드는 계집이 있느냐. 나으리께서 소인을 위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100번 죽어도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은 사모리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이달 21날 간단하게나마 혼례를 치러주마. 그리고는 몇 푼의 돈을 따로 주었다. 색시가 될 사모리에게 간단한 혼례품이라도 마련하라는 배려였다. 혼례를 이틀 앞둔 날 변개가 일어났다. 채충수 형제가 군병을 동원하여 대치한 것이다. 최직장은 급히 도성으로 들어가 채충원 편에서 잡다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밤 일이 터진 것이었다. 최직장에게는 2 아들과 딸이 있었다. 큰아들은 원우, 둘째 아들은 민우였고 이제 16 나이인 딸의 이름은 연하였다. 큰아들은 새해 전에 혼인했는데 식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들어 누웠고 둘째는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민우란 놈이 맹랑했다. 이 집의 동쪽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앞쪽으로 3층에 단을 쌓고 맨 위쪽에 위패를, 그 아래에 과일이나 어물을,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향로가 있었다. 평소엔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 결정된 사항을 조상님에게 고하며 향을 사루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모든 것이 청결하게 치워져 있었으며 음식 또한 집안에 제사를 지낼 때에만 어물을 잠시 놓아두고 평소엔 과일 정도만 자리를 차지했다. 이곳을 청소하는 이는 사월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단에 들어와 제단을 닦았다. 앞쪽을 닦고 뒤쪽을 닦으려고 제단 아래로 몸을 숙일 때였다.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사당 안으로 들어왔다. 누구지? 사모리가 고개를 빼들다가 얼른 움츠렸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큰 서방님 댁과 작은 서방님이었다. 즉 민우란 놈이 형수와 함께 사당으로 들어온 것이다. 2 남녀는 평소에도 이곳에서 정을 나누었는지 익숙하게 옷가지를 팽개치고 엉겨붙었다. 그리고 어지러운 한순간의 열풍이 지나갔다. 사모리는 비지땀을 흘리며 참아냈다. 도무지 못 볼 것을 보았기에 눈앞이 아뜩했다. 그러므로 2 남녀가 그곳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하루 전에 사당을 빠져나갈 때 민우의 형수라는 여인이 그런 말을 귀뜸한 것이다. 사당 안에 종년에 고르지 못한 호흡을 들었어. 우리가 살려면 잘 좀 처리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니 과연 사모리가 사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보였다. 이날은 그냥 돌아갔지만 다음날 정오가 약간 지나 사모리가 사당에 들어와 청소를 할 때 민우가 소리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작은 서방님, 그녀가 짧게 부르짖었다. 조용히 하거라. 일순 침묵이 흘렀다. 어제 너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을 줄 것이다. 이리 오너라. 예. 이리 와서 누워라. 사모리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그녀는 멈칫대며 엉덩이 걸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우가 한 걸음 내디디며 앞으로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턱을 밀어 올리며 소곤거렸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니 상을 주려는 것이야. 허나 내가 앙탈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의 애미애비와 칠골한 놈의 생사까지 좌우될 것이니. 서방님, 살려주세요. 내가 언제 죽인다 했느냐? 내 너에게 상을 준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속적삼 사이로 사내의 손이 밀고 들어왔다. 이내 아랫도리가 허전해졌다. 종년의 옷이란 게 그렇다. 치마 속에 고쟁이가 전부다. 그것들은 고름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허물벗은 뱀꺼질처럼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 한 번만 참으면 돼. 사모리는 이런 다짐으로 눈을 감았다. 사내의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한결 가까이 들렸다. 길거리에서 야합하는 황구가 낑낑대는 듯한 묘한 비음이 사내에게서 새어나오는 순간 뜨거운 것이 하복부를 밀고 들어왔다. 사내를 처음 대하는 사모리의 눈이 뒤집혔다.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입을 한 손으로 막은 채 민우는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엉덩이를 사납게 굴려내렸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다. 이건 놀이개다. 너의 혼사에 쓸 선물이니 받아두어라. 사내는 놀이개 하나를 던져놓고 장기침을 뿌리며 나가버렸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참 묘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민우는 틈만 나면 사모리 곁을 기웃거렸다. 최직장이 잡은 홀레이를 서너 달가량 밀쳐버린 것도 모두가 작은 서방님이라는 것을 사모리는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을 칠구에게 할 수는 없었다. 모두가 종놈과 종년의 운명이라고 체념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사모리의 생각일 뿐이었다. 그날은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2월 초닷새였다. 이날도 민우는 사모리를 불러들여 수작을 붙이고 있었다. 어린 계집의 아양 떠는 소리와 엽색의 도 같은 사내에 음탕한 낄낄거림을 뒤로 한 채 칠구는 별당으로 향했다. 별채라곤 하지만 너무나 외진 곳이었다. 독수공방 외로운 밤을 지내는 작은 서방님 댁은 문벌 좋은 집안의 따님으로 알고 있었다. 야심한 밤인데도 등촉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창에 비친 여인네의 그림자를 눈여겨보며 칠구는 한동안 웅크린 채로 기다렸다. 이윽고 불이 꺼지자 날다람쥐처럼 마루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온통 어둠이었다. 얼마나 칠흑 같은지 희끗한 것만 어른거릴 뿐이었다.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칠구는 몸을 엎드린 채 더듬었다. 펼쳐진 요와 이불깃이 잡혔다. 그 안쪽으로 여인네의 발끝이 스쳤다. 옷가지를 팽개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마음 밖으로 내몬 지 오래였다. 그리고 상체를 이불 속으로 밀어갔다. 그윽하고 안온한 향내음이 코끝에 밀어닥쳤다. 손등으로 가만히 주위를 밀어가니 여인네의 등이 느껴졌다. 속적삼 위로 느껴지는 건 마치 찰떡 같은 감촉이었다. 칠구는 좀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오른쪽에 누운 여인의 아래쪽을 파고들었다. 엷은 속저삼 아래쪽으로 묵직한 손이 파고드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손놀림은 대담하게 두 다리와 허벅지 사이를 맴돌았다. 희미하지만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칠구의 귀가 놓치지 않았다. 이 여인,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칠구 자신을 그녀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은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여인의 목 아래로 밀어 넣었다. 여인은 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른손이 앞쪽 옷구름 위를 오가자 여인의 손길이 그곳의 매듭을 풀어버렸다. 사내의 손길이 풍만한 젖가슴 위에 놓여졌다. 큼직하면서도 투박한 사내의 손바닥이 우악스럽게 양쪽 젖무덤을 한꺼번에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왼손은 여인의 아래쪽에 걸친 옷가지를 벗겨냈다. 열기를 담은 손길은 점차 부드럽고 은밀한 곳으로 진입해 갔다.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던지 여인은 왈칵 몸을 틀며 사내의 목을 두 팔로 쌓아놨다. 그 순간 칠구의 몸도 익숙하게 여인의 몸에 체중을 실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뿌리는지 창살을 훑고 가는 소리가 마치 고양이의 발톱질처럼 싸그락댔다. 그 소리가 먼 꿈길처럼 아늑했다. 여인과 칠구는 꿈을 꾸고 있었다. 자신들은 주인과 종놈이 사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 신부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두 남녀의 뜨거운 호흡은 새벽닭이 울었을 때에야 끝을 맺었다. 아씨, 저는 칠구라는 종놈입니다. 본씨는 작은 서방님에 대한 원한으로 이곳에 들어와 아씨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렇듯 은혜를 잊고 물러갑니다. 내내 편안하십시오. 그런데도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이 혼이 박자 작은 서방님의 사랑채 앞으로 간 칠구는 사모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움켜잡았다. 왜 이래? 사모리가 앙탈하는 소리에 민우가 선잠을 깼다. 그리고는 문이 떨어져 나가라고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오더니 발을 구르며 화를 냈다. 아침부터 상전의 침실 앞에서 무엇 하는 게야? 이 년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하십니까? 나는 이곳에선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작은 서방님이 피우셨지요.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나으리께선 이놈과 사모리를 짝지어 주시기로 가래일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 밤마다 사모리를 사랑채로 불러 속살을 더듬고 계시니 어찌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놈 봐라. 그래서 어떻다는 게야. 민우는 화가 치솟았다. 눈빛에 살기가 어리는 것을 보고 놀란 사모리가 칠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내가 잘못했어, 칠구야. 그러니 이만 잘못했다고 빌어. 나으리 마님께 빨리 혼례를 올려달라고 할게. 저리 비켜, 더러운 년. 칠구는 한쪽으로 사모리를 밀어버렸다. 그것을 바라보는 민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고개짓을 하다가 기다란 참나무 몽둥이를 발견했다. 도끼나 곡괭이 자루로 쓸 양으로 베어온 것이지만 아직은 다듬지 않은 그대로였다. 민우가 그것을 들고 올 때에는 집안의 종 연하문 명이 모여들었다. 그래, 내가 소란을 일으키면 어찌 된다는 게냐? 내가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게야? 민우는 몽둥이를 휘둘렀다. 사나운 매질이 계속되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악독한 민우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 날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나운 몽둥이질은 칠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노예. 이것은 약육강식이 계속되는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법칙이다. 이를테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봉건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고려가 들어서기 전에 신라 사회에서도 노예는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고려 때에는 명문화되었다. 그것이 입천자수 모집법이다. 여기에는 노비 간의 분쟁은 물론 노비와 양민의 관계, 노비 신분이 아닌 양민과 여종과의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 고려사회에서는 노예가 일종의 상품으로 한 몫을 차지했다. 어떤 일의 답례품으로 자신에게 속한 산호를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일종의 사품인 셈이다. 성종 때 정리된 노예들에 대한 매매가는 다음과 같았다. 노예가 나이 15세 이상 60세 이하면 직포 100필, 15세 이하 50세 이상이면 50필, 비녀로서 15세 이상 50세 이하면 120필, 15세 이하 50세 이상이면 60필이다. 이것은 소나말로 대비하여 설명하면 소나말 한 마리에 노예 2사람이나 3사람에 상당하는 가격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6명은 알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만저기가 입을 열었다. 이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그는 최충원의 산호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칠구가 매를 맞아 죽은 것은 비단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야. 섬기는 주인이 관직이 높으면 당연히 산호도 대우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만적은 대감댁 성님으로 통한다. 그가 다시 말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소나 말보다 못한 목숨이지만 그래도 귀한 것이 생명이야. 그럼요, 성님. 지난 경인년과 계사년 난리 때 곤세를 잡은 자들은 어떤가 생각해보자. 정중부를 비롯해 이이방이나 이이민은 한결같이 천민이었어. 천민이었던 자가 세를 얻어 천하를 호령한 게 아니었느냔 말이야. 암요, 그랬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왕후장상에는 시가 없다고. 맞습니다요, 맞아요. 6명은 다시 둥그렇게 웅크렸다. 주위엔 그들 외에 사람이 없었지만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대로 100년을 살면 뭐하나. 그래봤자 노예야.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 지금 개경바닥에 있는 노예의 숫자는 줄잡아 5천이다. 이 5,000명이 하나로 뭉친다면 무서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성사시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한다. 나 역시 모을 것이지만 아우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 아시겠는가? 은밀한 중에 추진된 일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숫자는 불어났다. 만적은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는 거사 시기가 문제였다. 5월 단오가 지난 뒤 만적은 측근들을 불렀다. 앞으로 열 1회 후인 갑인일에 거사한다.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일단 흥국사에서 모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달아야 한다. 만적이 내놓은 것은 고물의 정자가 쓰인 누런 종이었다. 그것을 어깨에 달아야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사를 하는 그날에 모두 달 수 있도록 수천 장을 만들어 놓겠다고 만적은 덧붙였다. 성님, 언제 모일까요? 해가 지고 첫 번째 북이 울렸을 때다. 만적은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흥국사에 모이면 일거에 쏟아져 나가면서 소리를 지른다. 모든 노예는 다 모여라. 노예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일은 다 된 것이야. 이렇게 하면 불만이 많은 노예는 물론 힘없는 백성들도 모여들 것이다. 어디 그뿐이냐. 궁 안에서는 국노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최충원을 죽인다. 만적의 눈엔 적개심에 불타올랐다. 최충원을 죽인 뒤엔 아우들이 각자의 주인을 죽인다. 알겠는가?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조정은 쑥밭이 된다. 거드름을 피우던 벼슬아치들은 이제 우리 발밑에 꿇어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흐흐흐흐. 이거야말로 신나는 일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하하하하. 우리들 가운데 공경대부가 나오겠는데 그래. 아무렴 천적 같은 건 불살이면 그만이야.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신종 원년 5월 갑인일.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렸다. 흥국사 넓은 뜰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만적을 비롯하여 처음에 이 일을 계획했던 6사람들은 벌써 나와 있었다. 멀리서 초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모여든 사람은 고작 250명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불안한 숫자였다. 여러분, 만적은 킁킁거리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좋은 날을 잡아 모입시다. 우리가 거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인 사람은 고작 250명이니 이를 성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흘 뒤 보제사에서 모이기로 합시다. 시각은 오늘처럼 북이 한번 울리는 초저녁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말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사일로 잡은 첫 번째 날은 이렇게 무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사일인 5월 21일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유락박사 한충류 댁의 종 순정이는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했다.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내일이 거사일인데 몇 번이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거사를 하면 주인을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한충류는 상전이나 주인이 아니라 부모 형제나 다름없었다. 철따라 옷을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을 아깝지 않다는 듯 내놓았다. 그런 주인이었다. 그런 주인을 죽여야 한다. 순종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침내 순종은 결정을 내렸다. 내가 평생 노예로서 살아가도 좋다. 나는 주인 나으리를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첫 닭이 울었다. 순정은 한충류가 자고 있는 몸체의 돌계단 아래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충류는 불을 밝히고 올라오게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순정은 꿇어 엎드린 그대로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한충류는 순정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 나는 너를 믿고 있었다. 과연 너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한충류는 그 길로 채충원을 찾아갔다. 다음 날인 5월 21일. 개경은 새벽부터 발칵 뒤집혔다. 종을 거느린 모든 벼슬아치의 집에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종들을 잡아갔다. 수천 명이나 되는 그들을 취조하기 위해 형부의 감옥은 미어 터질 정도였다. 조정에서는 만적을 비롯해 주모자급에 해당하는 100여 명만을 참살하고 나머지는 방면시켰다. 채충원에게 고변한 한충류에게는 유락박사에서 정칠품인 한문지우가 제수되었다. 또한 그의 종 순종에게는 은 80근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으로 살아가도록 면천시켰다. 실패로 끝난 만적의 난이었지만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놈이 주인을 노렸다는 점에서 채충원의 충격은 적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뜻으로 대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하등 쓸모없는 선심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종사를 위해 동기간인 동생까지 죽였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신망은 위로는 전하를 비롯해 아래로는 하찮은 종놈에 이르기까지 다름이 없을 거로 믿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찮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 나를 노리고 난을 일으켰지 않은가?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자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칼을 갈았다. 의심나는 인물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잘라버렸다. 그의 공식 직함은 지주사였다. 정삼품의 추밀원 관리였다. 벼슬은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추밀원 지주사 외에 병부상소와 2부의 지주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병막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전에는 병부에서 오후에는 2부에 나가 일을 보았다. 어떤 인물을 조야해서 몰아내야 하는가. 여기에 부합되는 대상은 대신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인물로 문화평장사 최당과 중서평장사 우술류를 치닫게 했다. 두 분께서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만년을 편히 지내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심중에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구가 꿈틀거렸다. 이렇게 몰아낸 인물이 20여 명이나 되었다.
고려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는다는 구상이었다. 그것을 정의라고 믿었다. 신종 2년 2월 강원도 명주에서 도둑들이 무리지어 일어났다. 이들은 삼척과 울진의 주연을 함락시키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경계로 본다면 대관령 넘어 저쪽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도적이 날뛰면 민심이 동요되는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어수선한 때에 8월에 들어서는 황주 목수 김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무인인 평장사 김영존의 아들로 그 아우 중간과 함께 일을 만들었다. 이들이 조정에 있을 때에는 파당을 만들어 모임을 갖는 일이 많아졌다. 최충원은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주시했다. 파당에 참여하는 무리들은 한결같이 최충원에 의해 강제로 취사된 인물의 자제들이었다. 그러므로 중거는 황주 목수로, 아우인 중강은 상주 목수로 자천시켜버렸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김준거는 황주 목수로 자천되는 자리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중앙에 있다 보면 감시자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방간이 되면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낮에는 사냥으로 소일하고 밤에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사설군대를 조련해 나갔다. 이들과 달리 개경에도 엉뚱한 인물이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유로 있는 이적중이었다. 이자는 본래 최충원의 생질인 박진제의 집안을 출입하던 문객이었다. 어쩌다 박진제와 의기투합하여 마음을 얻은 후에 그의 청고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적중이 김준거와 사이가 좋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김준거가 황주 땅으로 자천되자 은밀히 사람을 보내 밀서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대를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소. 남아다운 기계가 넘쳐나는 대장부라는 말을 수차에 들은 바 있어. 그대 휘하에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데리고 개경으로 온다면 나는 이곳에서 그대를 맞이할 것이요. 밀서가 뜻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림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함께 사냥하던 100여 명의 무인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들어와 처가에 머무르는 한편 이적중과 은밀히 접촉했다. 당시 그의 장인 김순영은 낭장이었다. 보아하니 저것들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꿍꿍이 속이 있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수작이다. 공연히 벌집을 건드려 우리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 모양이다만 그렇게는 안 되지. 너 하나 때문에 일문이 도깨비굴이 되었어야 쓰겠는가. 김순영은 은밀히 최충원에게 밀고해버렸다. 이로 인해 김준거를 비롯해 이적중 등 수십 명이 살해되었고 그 처자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잔당들은 유배되었다. 김순영은 이에 대한 공으로 장군이 되었다. 사건은 꼬리를 물었다. 신종 3년 4월에는 진주의 주리 정방의가 그 아우와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들은 평소 자신과 은원관계에 있거나 자신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은 6,500여 명의 백성을 도살했다. 재산께나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숨이 달아났으며 그들은 죽은 자의 재산을 탈취했다. 사건과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충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을 양성했다. 문무신료 중에서 병사와 군졸에 이르기까지 용맹한 자는 무조건 뽑았다. 그는 용사들을 6대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수기하게 했다. 이것을 도방이라 불렀다. 그가 열병을 할 때나 입궐할 때는 그 장엄한 행렬이 길게 뻗어 일대 장관이었다. 이것을 훗날 사가는 말한다. 최충원이 제 마음대로 임금을 패하고 세워서 위복을 부려 자신에게 붙쫓는 자는 관등을 비약시키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는 귀양 보냈다. 뇌물을 받아들여 관작을 팔고 용사를 불러 모아 스스로 호위하니 그의 권세가 날로 성할수록 왕실은 날로 미약해졌다. 옛날부터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통분하다. 그 당시엔 실록을 지으니가 그가 쓴 사필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모두 숨기고 생략했으니
이것은 모두 사신의 죄이다. 이 무렵 창락궁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전황 명종은 오래된 치질병으로 고통이 대단했다. 방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방석을 깔고 거북이가 기어가듯 엉덩이를 쳐들고 네 발 달린 짐승 모습으로 지내야 했다. 지금 전황의 한우가 너무 기쁘십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 계실 수도 없으니 신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시들은 신종 임금에게 근황을 고했다. 그렇다면 가서 전황에게 아뢰라. 의원을 보내줄 터인데 누굴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고. 창락궁으로 근시가 달려왔다. 전황 명종은 개처럼 기어다니는 자세로 베개를 꼭 안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허연 수염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나이에 의원은 무슨 의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성상께 한 가지 소청이 있다고 아뢰어라. 무슨 소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멀리 강화섬에 가 있는 내 아들 숙을 보고 싶다. 살아있다면 지금 51일 것이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거라. 전황 명종이 흘리는 눈물 속에 5해 전에 쫓겨간 패태자의 모습이 아른거린 모양이다. 신종 임금은 때마침 입고란 최충원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전하, 인정으로 보면 신도 무척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폐위된 태자를 궁 안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자 상봉이 막혔다. 전황 명종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신종 5년 11월 18의 날에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전황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했다. 조정에서는 지릉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광요대왕이라 하였다. 이때로부터 사흘간은 명목상으로 남아 소복을 입고 애도했다. 전황이 세상을 버린 지 얼마 안 되어 내전도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것은 신종 임금의 목덜미에 난 종기 때문이었다. 의원이 발지로 진맥하자 태자가 질겁하여 물었다. 발지라면 중병이 아니냐. 아바마마의 병이 이토록 위중하도록 어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신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보령이 높으신 까닭에 약재가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하와 알았으니 물러들 가게. 시름시름 앓던 신종은 다음해 3월 증세가 더욱 깊어졌다. 1000명이 다했음을 알았는지 이날 신종 임금은 최충원을 내전으로 불렀다. 과인이 보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경의 공이었소. 그러나 이렇듯 쇠락하여졌으니 설령 병이 낫는다 해도 더 이상 용상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소. 신종 임금은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과인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을 태자에게 선의하려는 것이오. 바라건대 제발 태자로 하여금 다음 보위를 잇게 해주시오. 신종 임금은 죽음의 신과 싸우며 태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라의 법으로 본다면 자신이 죽은 뒤에 태자가 보위를 잇게 되어 있지만 무인정변이 계속되는 와중에는 나라법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충원은 불쑥 일어나며 한마디 뱉었다. 전하께서는 섭생에만 신경 쓰십시오. 선의한다는 말씀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관복자락으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횡하니 나가버렸다.